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오후 11시에 드디어 잠깐의 휴식기가 마무리되고 토트넘의 다음 경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경기를 앞두고 이번 상대 아스톤 빌라의 전술 분석 기사를 번역과 요약을 통해 전해드리면서 그와 함께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상황에 대한 제 개인적 소견을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한 빌라의 시작은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19-20 시즌을 지내오면서 19년도의 빌라와 20년도의 빌라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 개막전 상대였던 빌라는 당시 70대 30가량으로 점유율에서 밀리며 토트넘에게 3대1로 졌었죠. 그리고 그 패배를 시작으로 초반 7경기에서 고작 승점 4점만을 획득하며 12월 이후에는 강등권인 18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되자 감독인 딘 스미스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승부수를 걸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기본 전형을 기존의 4-3-3에서 3-4-2-1로 바꾼 것이죠. 이러자 그들의 볼 점유율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7경기에서 승점 4점을 땄던 팀이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따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카라바오컵 준결승에서 강호 레스터시티를 만나 1, 2차전 합계 1승 1무로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날 빌라는 정말 난리였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포메이션을 바꿨다고 이렇게까지 팀 분위기가 달라졌을까요? 이 기사에서는 거기에 몇 가지 다른 요인도 존재했다고 보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공격형 윙백, 맷 타겟입니다. 감독인 딘 스미스는 맷 타겟을 중용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맞는 전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빌라의 핵심 선수인 잭 그릴리시와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릴리시는 타겟과 함께 왼쪽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릴리시의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스타일의 경기 성향이 타겟의 좌측 터치라인에서 머무르면서 공간을 넓혀주는 성향과 케미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릴리시가 이번 시즌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타겟의 공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맷 타겟은 최종 수비수 백스리와 자주 협력 수비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시 그릴리시와 타겟의 얘기로 돌아가서요. 타겟은 정말로 그릴리시의 활약에 화끈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겟이 패스를 했던 선수의 수치를 기사에서 정리를 해줬는데요. 그릴리시에게 135회, 나칸바에게 45회, 더글라스 루이스와 밍스에게 각각 43회의 패스를 했네요. 그만큼 타겟이 그릴리시에게 많은 패스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결정적인 플레이 창출의 32%가 그릴리시와 타겟의 조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72개의 결정적인 패스를 했고 그중 그릴리시는 55개의 키패스를 했다고 하네요. 이 수치는 키패스를 65개를 기록한 케빈 데브라이너에 이어서 리그 2위라고 합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될 수치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토트넘이 그릴리시를 막는 것만큼 타겟을 막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만큼 오리의 역할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오리의 앞선에 있는 공격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측 공격수가 수비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굉장한 고전을 할 것이란 얘기죠. 특히 그동안 토트넘의 오른쪽 풀백은 수비가 약했었고 상대적으로 빌라는 왼쪽 공격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사를 번역해서 핵심 사항과 약간의 내용 추가를 해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관심사인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의 핵심은 빌라가 시즌 초중반과는 다른 팀이 됐고 거기에는 포메이션의 변화와 더불어 그릴리시를 스타로 만들어준 맷 타겟의 존재가 실로 엄청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빌라의 왼쪽, 반대로 보면 토트넘의 오른쪽은 과연 이번 시합에서 누가 뛰게 될까요? 우선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두 명의 선수 때문인데요. 바로 베르바인과 벤 데이비스입니다. 우선 규정 때문에 지난 FA컵 재경기에 뛸 수 없었던 베르바인은 이제 다시 경기에 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베르바인이 선발 라인업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그의 주 포지션은 왼쪽 윙어죠. 그럼 좌우 양쪽이 다 가능한 손흥민 선수는 경기 초반 오른쪽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베르바인이 없을 때에는 주로 자신의 위치인 왼쪽 위주로 플레이했던 손흥민이었지만 베르바인과 함께했던 경기에서는 손흥민과 모우라, 베르바인이 경기 중 지속적으로 위치를 스위칭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을 폭넓게 활용했었죠. 그래서 손흥민이 오른쪽에 배치되는 것이 활동폭에 큰 제한을 주겠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앞서 언급된 변수가 가미됩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빌라의 왼쪽 공격이 최근 상당히 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우라의 수비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베르바인의 수비력은 아직 충분히 검증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수비 경험도 부족하죠. 그렇다면 무리뉴 감독은 그릴리시와 타겟을 막기 위해서 손흥민을 오른쪽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원정 경기니 상대방의 기세는 더욱 강하겠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스위칭보다는 지속적으로 우측 수비 가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게 되네요. 다른 변수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벤 데이비스의 복귀인데요. 토트넘보다는 벤 데이비스가 부상에서 회복해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벤 데이비스가 왼쪽 풀백으로 다시 나설 수 있게 되고, 그럼 탕강가가 왼쪽 수비가 아니라 리버풀전에서 효과적으로 마네를 막았던 것처럼 오른쪽 수비수로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가 오리에가 아니라 탕강가와 오른쪽에 설지도 모르겠네요. 기사에서 분석한 내용을 무리뉴 감독과 코치진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번 경기의 승부처 중 하나는 분명 토트넘의 오른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 손흥민 선수를 오른쪽에 기용한 후 고정을 시켜놓을 것인지, 그리고 오리에 대신 우측 풀백으로 탕강가를 배치하고 부상에서 복귀한 벤 데이비스를 좌측 풀백으로 기용할지, 아니면 공격력을 위해서 그대로 오리에를 출전시킬지 등 여러 가지로 무리뉴 감독의 결정이 궁금해지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승점이 4점 차이 나는 첼시와의 차이를 더욱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첼시의 이번 상대는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이죠. 빅6 간의 시합은 항상 뜨거웠기 때문에 최근 부진한 맨유지만 결과는 알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들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서 이 시합에서는 경쟁팀들에게 합산 승점 2점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승점이 3점이나 창출되는 결과는 쫓고 쫓기는 입장의 토트넘에게는 산술적으로 좋은 계산은 아니죠. 그리고 토트넘은 반드시 3점을 챙겨와야 하겠죠. 그리고 이번 라운드를 마치게 되면 다음 라운드는 바로 토트넘과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이 두 경기가 4위 싸움에 정말 중요한 시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시합들 사이에는 중간에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도 있네요. 정말 빠듯하고 중요한 일정들입니다. 휴식기를 마치고 다시 시작되는 토트넘과 손흥민의 여정.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프리뷰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번 경기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더 즐겁고 유익한 내용이었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역시 아이게스.